자, 생명활동과 에너지를 배우자.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물질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 그래서 우리가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대사라고도 한다. 물질대사와 에너지대사는 같은 말이다. 우리 몸은 물질대사를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하는 물질을 만든다. 물질대사의 특징,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물질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출입합니다. 효소,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고요. 분해될 때 이렇게, 합성될 때도 차근 이렇게 합성됩니다. 자, 이때 효소, 생체 촉매가 관여하는데, 이 효소라는 건 뭐냐면, 자,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뜯어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지? 그러면 칼을 가져와. 칼을 가져와서 얘를 쪼개는 거야. 그러면 빨리 분해되지. 이때 요 칼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분해 속도를 빨리 해줘.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촉매야. 그러니까 이 칼이 촉매지, 그지? 그러면 이때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촉매를 우리가 생체 촉매,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효소는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한다. 오케이. 효소와 온도,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에서 일어나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효소가 관여하므로 물질 대사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대사의 구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자,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화는 분해다, 동화는 합성이다.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요, 작고 간단한 물질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건 동화작용이고요. 자,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 이화작용이에요.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을 할 때는요,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흡수한 에너지를 생성물에 저장해.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고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다.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데 생성물의 에너지는 낮아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에너지 크기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높다. 이용, 세포 구성물질이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이화작용, 물질을 분해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을 합성한다. 그럼 동화작용은 단백질의 합성, DNA 합성, 광합성이 다 동화작용이야.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여러 분자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DNA 합성,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분자가 결합해서 DNA로 합성된다. 광합성, 이산화탄소, 물 등 분자량이 작은 물질에서 포도당으로 물질이 합성된다. 이화작용에 의해 세포호흡, 녹말소화, 세포호흡,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녹말소화,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녹말은 이렇게 긴 고분자 물질이에요. 포도당이 축합중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끊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은 우리 자기 이쁨발 호소 이렇게 불러요. 이화작용은 발열, 호흡, 소화다. 동화작용은 똥을 합쳐서 흡입했더니 과당 이렇게 해요. 광합성, 단백질 합성. 자,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고요. 단백질의 합성, 목은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합성되고요. 이자,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소화효소, 단백질로 합성된다.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세포호흡,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세포호흡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다.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만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이렇게 격벽이 있는 형태를 보이고요. 산소와 포도당을 소모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는 ATP에 일부 저장되고 대부분 열로 방출됩니다.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 세포호흡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해야 돼. 세포호흡과 에너지,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에너지의 일부는 ATP 약 34% 저장되고 나머지 66%는 열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에너지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 ATP, 열로 만들어진다. ATP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그리고 직접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동차에 휘발유가 있어야 또는 디젤은 경유죠. 얘네들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의 직접적인 에너지는 휘발유나 경유라고. 그러면 원유는 아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원유를 분별 중리해서 휘발유를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휘발유가 ATP 상태고 이 원유 상태가 포도당이나 단백질 이런 영양물질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영양물질에서 ATP를 얻어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다. 기억해 놓고요. ATP 구조. 자,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친 게 아데노신입니다.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두 개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ADP 세 개 붙어 있으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은 고에너지 결합입니다. 이 결합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ADP보다 ATP가 인산 결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P와 ADP의 구조.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2개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야. 그래서 숫자 1, 2, 3을 뜻하는 게 모노, 디, 그 다음에 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ATP의 구조.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되는 상태고요.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된 구조고,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 ATP의 분해와 에너지 방출.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ATP가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돼서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ATP의 분해 합성. ATP는 끝에 있는 인산기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된다. ADP는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ATP로 합성된다. 다시 봅시다.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산결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이렇게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되면요, 여기 결합된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에너지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일부를 이 ADP에서 ATP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에너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세포 호흡에 의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는 ATP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고 ATP의 화학에너지가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ATP다. 잘 기억해 놓고요. 그러면 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열로 일부 방출되고요. 나머지가 ADP를 ATP로 합성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ATP의 인산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ATP를 ADP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네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활동, 생장, 그 다음에 활성 등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ATP로 바꿔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보자. 대부분 생명활동에는 소량의 에너지가 쓰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ATP에 소량씩 나누어 저장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있네. 우리 과자 살 때마다 10만원씩 지출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잘게 쪼개는 거야.
천 원씩.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만큼씩 쓰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많은 에너지는 ATP에 분산돼서 이렇게 저장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ATP를 한 개씩 꺼내 쓰자.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참고로 소리를 내는 것은 호흡 운동과 성대 조절에 하는 것이므로 ATP의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기계적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어 소리가 난다.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증류수에 건조 효모 10g을 넣고 유리막 들어서서 효모액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발효관 1에서 5에 증류수나 음료수를 넣은 다음 효모액을 넣어요. 이때 맹간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데 여기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을 솜으로 막고요. 증류수와 효모액, 음료수 A와 효모액, 음료수 B, 음료수 C, 음료수 D에 각각 효모액을 이렇게 넣습니다. 발효관의 입구를 손막이로 막은 후 30에서 35도로 맞춘 항온 수조에 넣는다. 발효관에서 기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증류수만 든 건 전혀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음료수 A는 기체 많이 발생했네요. 자, 3, 4, 5, 5도 많이 발생했지만 A가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음료수 D, 음료수 C, 음료수 B. 자, 그러면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 A, 그 다음 D, B, C 이렇게 되네요. 자, 주파사마다 실험 재료와 이산화탄소 방출량 측정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학사는 음료수 사용하고, 자, MBL로 측정하고, 금성은 포도당 사용하고, 퀴네 발효관 측정하고요. 동화는 설탕용액 사용하고, MBL로 측정하고, 미래는 포도당 용액 음료수 사용, 퀴네 발효관 측정하고. 자, 이렇게 교과서마다 틀리니까 얘들은 교과서마다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발효관 1은 대조군이다. 음료수를 넣은 발효관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산화탄소가 효모의 당에 분해되어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이다. 발효관 내 기체 발생.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고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산소가 없을 때는 포도당을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데 이걸 알코올 발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코올 발효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발효관 속 효모는 처음에는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다가 산소가 다 소모되면 알코올 발효를 한다. 발효관 1은 대조군입니다. 음료수를 넣은 발효관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산화탄소가 효모에 의해 당이 분해되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이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다. 발효관을 30에서 35도로 맞춘 항온수에 넣는 까닭은 효모의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 체온 범위로 유지한다. 발효관 1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효관 2에서 5에는 기체가 발생했다. 이 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다. 효모가 음료수에 포함된 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다. 기체 발생량은 2, 5, 3, 4 형태로 나타났는데 음료수에 당이 많을수록 효모의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므로 음료수의 당 함량은 발효관 2, 5, 3, 4 순이다.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 발효관에서 용액 15ml를 덜어내고 5% 수산화칼륨. 이거 강염기죠? 자, 이렇게 연상하자. 강염기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 잘 흡수한다. 그래서 NaOH, KOH는 강염기로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 그래서 수산화칼륨을 넣어준 건 얘가 강염기니까 이산화탄소 잘 흡수한다.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얘가 흡수한 겁니다. 수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다른 실험입니다. 증류수에 포도당과 설탕을 각각 녹여서 10% 포도당 용액과 10% 설탕 용액을 만든다. 발효관 A씨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다. 발효관 A는 증류수와 효모액을 넣네요. 대조군이에요. 발효관 B는 10% 포도당 20, 효모액, C는 10% 설탕, 효모액 넣어줬네요. 얘는 실험군이에요. 발효관 입구를 솜막으로 막은 후 30에서 35도로 맞춘 항온수에 넣는다. 효모의 활동이 활발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각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부피를 2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비교한다. 반응 초기에 이산화탄소 방출 속도는 포도당, 설탕, 증류수 순이다. 포도당과 설탕은 모두 효모의 세포호흡에 사용될 수 있는데
포도당은 바로 사용되지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서 사용되므로 이산화탄소 방출 속도가 차이가 있다.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포도당은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게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분해되려면 얘가 먼저 끊어져줘야 돼. 그래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 변화, 포도당은 세포호흡에 바로 이용되므로 설탕보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설탕보다 빠르게 증가하고요. 포도당은 이산화탄소 방출 속도가 설탕보다 빠르다. 자, 오늘은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흡수되고, 다시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되고, 순환기를 통해 온몸의 조직 세포에 전달됩니다. 그 과정을 보자.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 기억해 영양소와 산소.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다. 영양소 흡수,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된다. 소화기의 작용,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분자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소화기는 이들 영양소를 분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서 체내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자, 이 밥알이 크죠? 자, 얘가 우리 몸의 세포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져야 돼. 이 과정이 소화란 뜻이야. 다시 보자. 영양소의 소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동안 소화효소에 의해 녹마른 포도당으로,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돼야 여기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정리하자. 녹말은 뭐다? 그렇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 모노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 한 개의 지방산 분자가 결합한 물질이다. 영양소 흡수,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의 융털로 흡수된다. 융털에 모세혈관과 암주관이 있는데 여기에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에서 함유해서 혈액에 실려서 온몸으로 이동한다.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암주관은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영양소를 흡수할 거예요. 다음 기관계, 동물체에서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묶어서 기관계라고 한다. 이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습니다. 동물에만. 다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관여한다.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순환계는 심장, 혈관, 혈액. 배설계는 콩팥, 오줌강, 방광, 요도 등이다. 자, 요 구성기관의 예를 보여주고 어느 기관계인지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해 놓고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음식물 속 영양소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몸속으로 흡수된다. 소장 내벽에는 수많은 융털이 나 있는데 자, 영양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보자. 자, 만일 이렇게 종이가 펼쳐져 있다고 하자. 근데 어떤 종이는 이렇게 구겨졌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지? 얘를 쫙 펼쳐놓으면 이만큼 표면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일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구조가 표면의 면적이 훨씬 크다. 그래서 표면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장 내벽에 주름진 구조의 융털이 이렇게 나 있다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름이 많은 구조다. 자, 녹말은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분해되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돼요. 그래서 흡수되는데요.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다시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 모세혈관으로. 다음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지용성은 자,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죠. 그래서 포도당은 수용성입니다. 아밀산 수용성. 얘는 그래서 둘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요. 다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그렇지.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동안 녹마른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되고요. 자, 이때 추가로 좀 얘기하자면요.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자, 융털로 흡수될 때 다시 지방으로 합성돼서 흡수됩니다. 일단 분해해 놨다가 다시 붙여서 온몸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자, 소화효소. 효소는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촉매다. 어떤 촉매다? 생체에서 작용하는 촉매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부른다. 자, 이 촉매라는 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촉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녹말 분해 요소 아밀레이스, 자, 단백질 분해 요소 펩신, 트립신, 지방 분해 요소 라이페이스 이렇게 있네. 자, 이 부분은 앞에 기초할 때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자, 입에서는요,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이 됩니다. 엿당은 이당류예요. 당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녹말은 이렇게 포도당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당류야. 다음에 위에서는요,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 됩니다. 중간 단계 단백질. 이걸 우리가 보통 펩톤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다음, 자, 소장인데요. 요 위에서 이렇게 소장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소장입니다. 12장에 이자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쓸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자에서는 세 가지 소화효소를 다 분비하는데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그래서 엿당을 만들고요.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그래서 중간 단계 단백질을 만들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분비되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자, 소장은요, 소장의 장에게는요, 엿당을 말테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펩톤, 중간 단계 단백질이죠. 얘는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녹아엿, 엿이 입에 넣으면 녹는다. 녹아엿, 담펩펩 이렇게 외워요. 담펩펩. 자, 이자에게는 녹말,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녹아엿, 아밀레이스, 단트펩, 중간 단계 단백질을 우리가 펩톤이라고 하죠. 단트펩, 지라지글 이렇게 외워요. 지라지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래서 지라지글. 우리 지방 삼겹살 구우면 지글지글하죠. 그래서 기름은 지라지글 이렇게 외워요. 지방. 그 다음에 소장, 연말포, 페페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분해 산물은, 자, 녹말은 결국은 포도당이 되는 거고요. 단백질은 결국은 아미노산이 되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자,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입에서는 그렇지, 녹말이 자, 아밀레이스에서 뭐가 된다? 엿당이 된다. 자, 쭉 내려와서 위에서는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 펩톤이 된다. 그지? 다음 이자에서는 세 가지 분해 요소가 다 나온다.
자, 이자 받으면서 인생을 사면 인생이 아트죠?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스가 분비되고요. 아밀레이스는 노가 엿당으로 만들고요. 단백질은 트립신에 의해서 펩톤, 중간당의 단백질이 되고요. 지방은 라이페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그래서 인생을 이자 받으면서 살면 아트라 이렇게 외우고요. 노가엿, 단트펫, 지라지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는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혈관을 통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운반된다. 다음 지용성 영양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은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돼서 림프관을 거쳐서 아까는 간을 거쳤죠? 근데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혈액과 합쳐져서 심장으로 운반된다. 자, 잘 외워두세요. 산소의 흡수,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호흡기는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몸속으로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호흡운동, 숨을 들이마시면 외부의 공기가 코, 기관지를 거쳐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 기체 교환을 거친 후 숨을 내쉬면 폐포 속의 공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폐쇄 기체 교환, 숨을 들이마실 때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는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확산되어 들어오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확산되어 몸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방구를 뿡 낀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방구 입자의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점점점 확산해 갑니다. 이렇게 확산되면 쭉쭉쭉 퍼져가 나가면서 자, 친구들이 쓰러지겠죠? 으악하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폐포예요. 그러면 요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옵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이 모세혈관에서 폐포 속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가 높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빠져나가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다음 산소는요. 이렇게 우리가 코,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폐포 속에 산소 농도가 높아.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들어와서 온몸으로 보내지게 된다. 자, 폐쇄 기체교환 다시 보자. 호흡 운동에 의해 공기가 폐로 드나들면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 산소는 몸속으로 흡수되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다시 자, 산소는 몸속으로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오고요. 자,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폐는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산화탄소는 여기 있던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나가서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산소는 이렇게 폐포 속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동맥질이 돼서 다시 심장으로 가게 돼요. 자,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소화기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자,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과 온몸의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순환계다. 순환계의 작용, 순환계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혈액에 실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소의 이동,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에 그렇지, 혈장에 포함돼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고요. 산소는 폐에서 흡수된 산소는 혈액의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된다. 다시 혈액은 혈장을 통해 산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통해.
자, 혈액의 구성 모형인데요. 백혈구 모양이고요. 적혈구, 자,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원반형이고요. 혈서판은 특별한 모양이 없고 나머지 부분을 혈장이라고 한다.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 영양소와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산소는 혈액에 실려서 심장으로 일단 이동합니다. 심장 박동에 의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되고 결국은 세포 호흡에 이용된다. 영양소와 산소는 모두 혈액에 의해 심장을 거쳐 온몸의 세포로 운반된다.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혈액에 의해 심장을 거쳐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영양소가 모세혈관으로 또는 암주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에 흡수되고 지용성은 암주간으로, 그래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 산소는 혈액에 의해 심장을 거쳐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폐포 속에 있던 산소는 들어가고 정맥혈이었던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자, 혈액에 의해 조직세포에 분포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영양소와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다시 요 세포들은 뭘 받아야 돼? 그렇지, 산소, 영양소 받고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혈관으로 보내서 다시 이렇게 가서 몸 밖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혈액의 물질 운반,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물질을 운반하는데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뿐만 아니라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도 운반한다. 운동할 때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속도는 평상시와 어떻게 다를까?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속도가 평상시보다 빨라진다.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노폐물의 생성, 영양소가 세포 호흡으로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성된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그래서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소나 산소 때문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질소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노폐물은요, 세포의 물질 대사로 만들어진 물질 중 생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암모니아는 단백질과 같이 질소를 포함한 영양소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데 물에 잘 녹고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염기성을 띠므로 체액의 pH를 높입니다. 다음, 배설. 혈액 속에는 세포의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한다. 대변을 내보내는 것은 배설이 아니고 소화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건 배출이다. 다시 보자. 자, 너가 있는데 밥을 먹었어. 그리고 똥을 쌌지, 그치? 그러면 뭘 얻냐면 영양소를 얻는 거야. 이 영양소를 얻으면서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출이라고 한다. 배출. 다음, 이 얻은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설이에요. 배설. 그러니까 배출은 영양소를 얻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얻은 영양소를 세포에서 세포 결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건 배설이다. 기억해놓으세요. 다음, 요소의 합성과 배설.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하는 장소는 간입니다. 소화계예요. 간도. 요소는 혈액에 의해 콩팥, 배설계로 이동해서 배설된다.
다음 노폐물의 배설. 노폐물은 혈액에 의해 배설계, 콩팥, 호흡계, 폐로 이동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배설계 작용. 배설계는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으로, 물은 콩팥에서 오줌으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고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크죠, 그죠? 독성이 크니까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일단 전환돼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다시 정리해보자.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도 CHO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CH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분해돼서 세포결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날숨으로 날아가고요. 물은 호흡기를 통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오줌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놈으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일단 변환된 다음에 어디서? 그렇지, 간에서 이 요소가 배설계,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세포결과 이런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얻은 에너지 중 60%는 열로 발산되고요. 체온 유지에 쓰이고요. 나머지 40%가 ATP에 저장됐다가 생활 에너지에 쓰이게 된다. 콩팥의 기능. 콩팥은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배설할 뿐만 아니라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삼투압은 뭐냐면요, 요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농도가 높고요, 한쪽은 농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농도가 이쪽이 높은 겁니다. A쪽이 B쪽보다. 이 반투과성막은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자 크기가 큰 용질은 왔다 갔다 못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점차로 농도가 옅은 곳에서 진한 곳 쪽으로 점점점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면이 줄고요, 여기는 수면이 올라가겠죠. 그럼 둘의 높이차가 이만큼 생겨. 이걸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압. 그러면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삼투압이 높네, 그지? 삼투압이 높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농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배설을 통해서 이 삼투압을 조절한다, 체액 농도를 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있는데 체액 농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 오줌을 배설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오줌이 조금 나가고 재흡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체액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 물을 많이 내보내야 돼. 그래서 오줌을 많이 싸게 되는 거다. 생콩즙으로 오줌 속 요소 확인하기. 오줌에 BTB 용액을 넣은 다음,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얘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에서 푸른색을 띄어요. 그러면 얘 이름이 뭐냐면 브롬티몰 블루란시약이야. 블루스카이, 하늘은 높아, 이렇게요. 높아, 노높아, 노높아, 이렇게. 다음 유레이스.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하면 염기성을 띠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서 pH가 높아져요. 그럼 pH가 높아지면 염기성을 띠니까 BTB가 푸른색이 될 것이다. 일단 기억해 놓고요. 오줌에 BTB 용액을 넣은 다음 생콩즙을 조금 넣고 오줌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오줌에 BTB 용액을 넣으면 초록색이다. 그러니까 중성이다. 오줌은 중성을 띈다. BTB 용액을 넣으면 오줌에 생콩즙을 추가하면 초록색에서 파란색이 된다. 다시 노노푸. 그죠? 푸른색이 됐다는 뜻은 염기성이 됐다. 오줌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생콩즙 속 유레이스에 의해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 거야.
그러면서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줌 속에 뭐가 있었지? 요소가 있었어. 요소가 있었는데 생콩즙을 넣으니까 여기 유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자, 요소가 뭘로 바뀐 거야? 그렇지. 암모니아, NH3가 된 거야. 이게 염기성이야. 이게 염기성이니까 색깔이 무슨 색? 그렇지. BTB가 푸른색이 됐다. 이 뜻입니다. 오줌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오줌에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다른 실험인데요. 비커 ABCDE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BTB 용액을 넣은 직후와 20분 후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여기는 요소 넣었고요. 얘는 요소 생콩즙. 생콩즙에 유레이스 있겠다. 그지? 그러면 아모니아 만들어질 것이다. 자, 오줌에 증류수 넣은 거고요. 오줌에 생콩즙 집어넣네요. 그러면 오줌에 역시 요소가 있겠죠. 그죠? 생콩즙에 유레이스 있네요. 그럼 역시 여기도 아모니아 만들어질 것이다. 증류수에 생콩즙 넣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요소에 증류수를 넣기 때문에 그냥 초록색 중성입니다. 자, 여기는 아모니아가 만들어졌으니까 파란색 염기성이 된 거고요. 여기는 증류수니까 그대로 오줌 요소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중성. 여기는 아모니아 만들어졌으니까 푸른색 염기성. 여기는 증류수 생콩즙이니까 자, 생콩즙은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된다. 비커 2는 여기죠. 이건 생콩즙이 요소를 분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이야. 그래서 생콩즙은 똑같이 집어넣어 줬는데 오줌 대신 증류수만 넣어준 거지. 그래서 얘가 대조군이다. 비커 A와 B를 비교해보자. 요소와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한다. 생콩즙이 요소를 분해한다. 요소에 자, 생콩즙을 넣었을 때만 아모니아가 나와서 염기성 푸른색이 된 거야. 증류수는 분해시키지 않는다, 요소를. 그러니까 요소 자체가 중성이니까 그대로 초록색을 띈 거야. 자, CD 보면요. 요즘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한다. 오줌에는 요소가 들어있다. 자, 오줌에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모니아 만들어서 염기성이 됐다. 이 뜻입니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는 순환계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계는 서로 협력하여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하고 세포호흡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음식물을 먹으면 자, 똥 싸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배출입니다.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에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건 배출. 이 중에 음식물 중에 영양소를 흡수했어요. 자,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에 영양소가 공급됩니다. 순환계를 통해서. 다음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흡수되고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다시 조직세포로 공급돼요. 그러면 조직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생기는 노폐물은 다시 순환계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날숨으로 몸 밖으로 나가고요. 자, 질소 노폐물 또는 물은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자, 다시 그림으로 봅시다.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에 보내진다. 조직세포로. 다음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보내진다. 다음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이산화탄소는 다시 순환계를 거쳐서 호흡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암모니아는 다시 순환계를 거쳐서 배설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각 기관계의 역할. 소화계,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서 몸속으로 흡수한다. 호흡계,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몸속으로 흡수하고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순환계,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기에서 흡수한 산소를 어디로? 그렇지.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호흡계나 배설계로 운반한다. 배설계, 노폐물과 여분의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조직세포는 혈액에서 공급받은 산소와 영양소로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각 기관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소화계 이상이 생기면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호흡계에 이상이 생기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순환기가 이상이 생기면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노폐물의 운반에도 문제가 생긴다. 배설계 이상, 노폐물 배설과 체내 수분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몸의 기능이 저하된다. 기체 교환의 원리와 혈액순환, 세포 호흡으로 영양소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호흡기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 흡수됩니다. 자, 세포를 통해 흡수한 산소와 소화기를 통해 흡수한 영양소는 순환기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하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와 순환기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체 교환의 원리, 폐 조직에서는 기체의 분합차에 의한 확산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일단 분합이라는 건 혼합 기체에서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으로 기체는 분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에는 동그라미 기체가 6개가 있었고 X 기체가 3개가 있었어. 이쪽에는 동그라미 기체가 3개가 있었고 X 기체가 6개가 있었어. 자, 둘을 연결시켜 놨다고 하자.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체는 부분적인 압력, 분압이 이쪽이 높은 거야. 그러면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체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쪽에서 부분적인 압력이 낮은 쪽으로. 다음, 자, X 기체는 이쪽에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X 기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분압이 높으니까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너가 방구 끼면 방구 농도가 진한 쪽에서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확산의 원리입니다. 다시 기억해. 확산될 때는 어떻게? 그렇지. 분압이 높은 쪽에서 분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다시 되돌아와서, 자, 분압이 정맥혈에서 산소의 분압이 40이에요. 그러면 폐포의 산소의 분압은 100입니다. 100에서 110이죠. 그러면 산소는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부분 압력이 높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다음 이산화탄소는 정맥혈 이렇게 오는 거야. 분압이 50, 폐포 쪽, 몸 바깥 쪽은 40이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렇게 배설되게 됩니다. 다음 조직세포로 가면요. 산소의 분압이 0에서 40이에요. 조직세포는. 근데 동맥혈이 이렇게 왔을 때 분압이 100이야. 그러면 분압이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고요. 다음 이산화탄소는 분압이 조직세포에서 50에서 60이야. 근데 동맥혈에서는 40이네. 그러면 이쪽이 분압이 높지.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다음, 자, 대기에서 산소의 분압이 158이고 폐포에서 분압이 100에서 110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부분적 압력이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0.3. 자, 폐포에서 40이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해됐지? 자, 이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호흡이에요.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 그러니까 여기가 내호흡입니다. 자, 분압. 산소의 분압은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커. 그러면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이동. 이산화탄소 분압은 모세혈관 쪽이 크니까
분압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폐포 쪽으로 이동.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건네주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확산된다. 분압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내호흡 산소 분압은 모세혈관이 커요.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조직세포가 더 커요. 그래서 분압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다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건네준다.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후 혈액에 운반되어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후 혈액에 의해 폐로 이동된다. 혈액순환, 혈액은 심장 박동에 의해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에 따라 순환하며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온다. 폐순환과 온몸 순환이 있는데 다시 봅시다. 자, 좌측에 있으니까 이거 좌심방, 좌심실, 방실, 방실 이렇게 보세요.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좌심실에서 혈액이 이렇게 나갑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그러면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건네줘요. 자,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오게 돼요. 이걸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순환한 후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로, 혈액이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받아 심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까지는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입니다. 자, 산소를 다 건네주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와요. 그러면 대정맥, 우심방은 정맥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몸 순환이에요. 다음 우심실에서 자, 폐동맥을 거쳐서 폐의 폐포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건 정맥혈이에요. 다음 산소를 가져와서 폐의 폐포로 들어와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면 폐순환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순환한 후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 경로로 혈액이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 후 심장으로 들어온다. 정맥혈이 동맥혈로 된다. 그래서 우심실 폐동맥까지는 정맥혈입니다. 정맥혈. 산소가 적은 피죠. 이산화탄소는 많고요. 다음 폐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요. 산소 가져옵니다. 그래서 폐정맥 좌심방까지 들어오게 돼요. 이걸 폐순환. 그러면 좌심방 좌심실, 자, 대동맥을 거쳐서 다시 산소 건네다 주고 이산화탄소 가져오고 대정맥 우심방 거쳐서 다시 우심실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좌심방 좌심실 좌측에 연결된 혈관은요 다 동맥혈입니다. 동맥혈. 산소가 아주 많은 피. 다음 우심방 우심실에 연결된 혈관들은 다 정맥혈이에요. 그래서 정맥혈, 산소가 적은 피 기억해 놓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동맥은 혈액이 나가는 거예요. 동맥은 혈액이 나가는 쪽, 정맥은 혈액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정맥은 혈액이 들어오는 쪽. 됐죠? 그 다음에 온몸에 연결된 건요 대자가 붙어요. 크니까 대. 됐죠? 다음 폐에 연결된 건요 폐자가 붙습니다. 폐 기억해 놓고요. 다음 조심할 부분이 있어. 대동맥, 산소가 많은 동맥혈입니다. 자, 폐정맥, 얘는 정맥이지만 정맥혈이 아니라 이것도 동맥혈이야. 산소가 많은 피야. 다음 폐동맥, 동맥이지만 정맥혈입니다. 산소가 적은 피예요. 대정맥,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그래서 정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맥혈 아니다. 동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맥혈 아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고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야.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정맥혈은 산소 적다.
동맥혈은 산소 많다. 자,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는데 왜 혈관의 이름이 반대일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정맥혈, 동맥혈은 산소를 기준으로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대사의 균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 대사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그냥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거야. 그러면 영양 부족이 됩니다.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어. 그러면 에너지 부족 상태죠. 그럼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부족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감소되고 영양실조 걸리고 면역력이 저하돼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에너지 균형,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은 거야. 아주 좋은 상태지, 그지? 영양 과하다, 섭취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또 되겠지, 그지? 오, 이렇게 될 거야. 섭취량이 많으면 남는 에너지를 주로 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체중 증가되고 비만이 돼요.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기초 대사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까닭 음식물 섭취에는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초 대사량, 일일 대사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 대사량인데 근육 조직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몸에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따라서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일일 대사량 중에요. 기초 대사량이 6에서 70%, 나머지가 활동 대사량, 기타 등등이 있다. 자, 기초 대사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야.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 자, 심장 멈추면 죽죠. 호흡 멈춰도 죽어요. 체온 조절 안 돼도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양. 성별, 나이, 키, 체중 등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을 제외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양입니다. 일일 대사량은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양인데요.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양이다. 자, 요거 기억해놓으세요.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 알아보기 꼭 하세요. 문제 꼭 나와요. 내신에서는. 다음은 체중이 60kg의 학생이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과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표는 음식물의 에너지 양과 활동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섭취한 음식물, 쌀밥, 이렇게 쭉 섭취했네요. 활동, 이렇게 쭉 활동했대요. 쌀밥 한 공기에 300kcal. 자, 각각 이렇게 킬로칼로리가 있네요. 활동 에너지량, 잠잘 때 1시간당 1kg당 몇 킬로칼로리가 드느냐, 이 뜻이야. 쭉 데이터가 주어졌고요. 일일 에너지 섭취량. 자, 섭취량 계산합시다. 쌀 300kcal. 두 공기 먹었으니까 곱하기 2. 배추 30kcal. 세 접시 먹었으니까 3. 불고기 1인분 385. 된장찌개 1인분 130. 햄버거 1개니까 616. 탄산음료 94. 한 캔 먹었어요. 닭튀기 한 조각 179.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일일 섭취량이 2631kcal가 나옵니다. 자, 에너지 소비량 이거 계산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0.9 곱하기 몇 시간? 그렇지, 7시간 곱한 겁니다. 1.6 곱하기 2시간, 1.1 곱하기 2시간,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공부하기, 서익기 이렇게 계산해서 쭉 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봅시다. 지금 얘는요, 뭘 계산한 거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시간에 지금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뭐가 필요해? 아래 킬로그램이 있지, 그지? 그러면 60kg을 곱해줘야 이게 날아가고 전체 칼로리가 계산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체에다가 60kg을 곱한 거야. 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단위니까 곱해서 칼로리 단위로 맞춰준 거야. 그러면 섭취량이 2631, 소비량이 298이죠. 그러면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지방이 축적되고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서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대사성 질환,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원인은 오랜 기간 과도한 영양 섭취, 운동 부족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된 결과 발생하고 유전,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바로 대사성 질환이다.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 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에 대해 몸의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혈압의 진단, 성인의 경우 수축 혈압, 최고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최저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의 진단, 8시간 금식 후 혈당, 이걸 공복 혈당이라고 해요. 검사했을 때 혈당 수치가 정상인은 100ml당 100ml 미만인데 126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대사성 질환 조사하기, 고혈압 원인은 스트레스, 식사습관,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두통, 어지럼증, 코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등이 나타난다. 당뇨병, 이자에서 충분한 인슐린이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몸속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혈당 수치가 높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요.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과 배고픔이 심해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당뇨, 망막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고지혈증, 주로 운동 부족, 비만,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입니다.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다.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이 나타난다.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과 약물 복용이 원인이다.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다. 식욕부진, 피곤함 등을 느낀다. 지방간염, 강경변, 심혈관 질환 등이 나타난다. 강경변은 간이 붓고 오그라들어 간의 기능이 약해지는 질병이다. 자, 구루병, 비타민 D 결핍으로 칼슘 부족이 원인이다. 뼈가 약해져서 뼈의 통증이나 변형이 일어난다. 안짱다리, 성장장애 등이 일어나요. 자, 비타민 D, D러버, 구리구리에 이렇게 연상하세요. 다리 휘어서 못 씻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복부 비만인 사람은 이러한 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동맥경화,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동맥경화는 각종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킨다. 대사성 질환의 예방, 대사성 질환은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규칙적으로, 열량 높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줄이고요. 자신에 맞는 운동하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비만의 원인, 오랜 기간에 걸쳐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체지방이 과다하게 쌓여서 비만이 된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고열량, 고지방 위주의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비만과 질병,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고 심장질환,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비만의 예방,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기, 규칙적인 운동 등. 마른 비만도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을까?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지방이 많은 상태를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복부는 내장 지방이 쌓여서 점차 두꺼워지는 반면 팔과 다리는 가늘어져요.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각종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단순히 과체중인 사람보다 마른 비만인 사람이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